엄마, 솔직히 말해서 엄마 같은 사람이 27억을 혼자 관리할 수 있겠어? 그 말을 들은 순간 김정숙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된장국 위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갈비찜이 놓여 있었고 잡채는 아직 따뜻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자식들 먹이겠다고 허리 아픈 것도 참고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앉은 자식들은 음식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류 한 장, 도장 하나, 그거에만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사람을 못 믿어? 우리가 남이야? 엄마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정숙 씨는 자식들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는 저 얼굴만 봐도 배가 불렀습니다. 아들 민수가 폐렴 걸려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정숙 씨는 병원 바닥에 쪼그려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딸 수진이 수학여행 간다고 운동화 사달라 울던 날에는 시장 반찬값 아끼려고 사흘 동안 김치만 먹었습니다. 남편 병원비가 부족해 금반지를 팔던 날에도 정숙 씨는 한 번도 억울하다고 생각한 적 없었습니다. 다 자식 잘 되라고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식들이 자기 어머니를 치매 노인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자꾸 이상한 소리 하잖아. 지난번에도 가스 불 켜놓고 잤잖아. 엄마 지금 판단 흐려진 거 맞아? 그 말들이 식탁 위를 떠다니는데 정숙 씨 귀에서는 이상하게 다른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치매 분위기로 몰면 돼. 며칠 전 밤 실수로 연결된 전화기 너머로 들렸던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엄마는 그런 거 잘 몰라. 나이 있으니까 사람들 다 믿어. 그 순간 정숙 씨는 알았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지금 원하는 건 어머니 건강도 아니고 노후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라는 걸. 광주 외곽 낡은 아파트가 재개발되면서 생길 보상금 27억. 자식들 눈에는 이제 어머니가 아니라 그 숫자만 보이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평생 참고만 살던 김정숙 씨가 이번에는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는 걸. 그리고 매일 허름한 경비복 입고 택배 정리하던 남자가 사실은 재개발 사업 핵심 자문위원이었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혼자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비가 후두둑 떨어졌고 오래된 창틀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자식들이 두고 간 위임장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장 찍는 자리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까지 쳐져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한참 동안 그 빨간 동그라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영호 씨, 내가 애들을 너무 곱게 키웠나 봐. 그런데 그날 이후였습니다. 자식들이 가장 만만하게 봤던 그 어머니가 조용히 모든 걸 뒤집기 시작한 건 오늘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돈 앞에서 어디까지 변하는지, 그리고 평생 가족 위에 살던 한 여자가 어떻게 자기 인생을 되찾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듣고 나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람은 늙어서 약해지는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아서 무너지는 거라는 걸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과연 이런 자식들을 끝내 용서할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광주 외곽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비만 오면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고 겨울이면 복도 창문 틈으로 매서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올라갈 때마다 덜컹거렸고 복도에는 된장찌개 냄새와 생선 굽는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낡은 아파트 1403호에 김정숙 씨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 64. 허리는 오래전부터 굽었고 손가락 마디는 굵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며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정숙 씨 집은 오래됐지만 늘 깨끗했습니다. 싱크대 스테인리스 그릇은 반짝였고 냉장고 위에는 손주 사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남편 영정 사진이 있었습니다. 남편 박영호 씨는 9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비가 부족해 대출까지 받았지만 정숙 씨는 끝까지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장 나가 반찬 만들고 오후에는 병원으로 달려가 대소변을 받아냈습니다. 병실 간이 침대에서 허리도 제대로 못 펴고 자면서도 남편 앞에서는 늘 웃었습니다. 여보, 당신만 살아. 돈은 내가 벌면 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남편은 몰래 울었습니다. 아들 박민수는 서울에서 보험 영업을 했습니다. 말솜씨 좋고 사람 다루는데 능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비싼 과일 세트를 들고 오긴 했지만 늘 바쁘다는 말만 남기고 금방 올라갔습니다. 딸 박수진은 분당에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남부럽지 않아 보였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사위 사업이 몇 번 실패하면서 생활은 점점 팍팍해졌고 손주 학원비에 대출까지 겹쳐 늘 돈 걱정을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모른 척했습니다. 자식들 자존심 상할까봐 괜히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겨울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낡은 아파트 재개발이 최종 확정된 겁니다. 동네가 뒤집혔습니다.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저기 최소 27억은 나온다더라. 상가 입주권까지 하면 더 오른대. 그런 말들이 시장통처럼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째 연락 없던 자식들이 갑자기 자주 전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 잘 지내? 엄마 밥은 먹었어? 엄마 혼자 있으면 위험한 거 알아? 처음에는 정숙 씨도 좋았습니다.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구나.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상했습니다. 자식들 관심은 어머니 건강이 아니라 아파트 이야기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숙 씨는 딸 수진이 온다는 말에 새벽부터 갈비를 재웠습니다. 손주 좋아하는 잡채도 하고 사위 좋아하는 동태전도 부쳤습니다. 부엌에는 뜨거운 기름 냄새가 가득했고 창문에는 하얀 김이 서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지만 정숙 씨는 바로 느꼈습니다. 오늘은 밥 먹으러 온 얼굴이 아니라는 걸. 사위는 앉자마자 휴대폰 계산기를 두드렸고 수지는 집안을 자꾸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장롱, 베란다 크기, 심지어 창문 방향까지 보는 눈치였습니다. 식사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진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여기 보상 얼마나 나온대? 순간 정숙 씨 손이 멈췄습니다. 아직 모르지. 사위가 기다렸다는 듯 웃었습니다. 장모님 평수면 최소 27억 이야기 나오던데요? 정숙 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걸 왜 궁금해하냐? 수지는 웃는 척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엄마 걱정돼서 그렇지. 그러더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숙 씨가 펼쳐보니 위임장이었습니다. 재개발 관련 업무를 가족이 대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도장 찍는 칸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까지 쳐져 있었습니다. 순간 정숙 씨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걸 왜 벌써 준비했어? 수진 목소리가 살짝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혼자 이런 거 못하잖아.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혼자 못한다. 그 한마디에 정숙 씨는
갑자기 늙어버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위까지 거들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사기 많이 당합니다. 가족이 관리하는 게 맞아요. 정숙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대신 식탁 아래 손만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며칠 전 시장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1403호 할머니네 재개발 터졌다며? 자식들만 신났겠네. 그때는 웃어넘겼는데 이상하게 지금은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수지는 다시 위임장을 밀었습니다. 엄마, 그냥 도장만 찍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숙 씨는 서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이상하게 피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숙 씨 마음속에서 아주 오래 참아왔던 무언가가 천천히 갈라지기 시작한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수진 가족이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졌는데도 정숙 씨는 한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갈비찜은 식어 기름이 하얗게 굳어 있었고 잡채는 불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멍하니 위임장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마치 누가 자기 인생 한가운데에 커다란 금을 그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혼자 이런 거 못하잖아. 그 말이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숙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싱크대에 그릇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결국 국그릇 하나가 미끄러져 바닥에 깨졌습니다. 쨍그랑 고요한 집안에 유리 깨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정숙 씨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주저앉아 깨진 조각을 맨손으로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베어 피가 났는데도 아픈 줄 몰랐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정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받았는데 민수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남자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실수로 연결된 상태였습니다. 정숙 씨가 끊으려던 순간 민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수진도 지금 눈 뒤집혔어. 엄마 재개발 보상금 27억 나온다니까 갑자기 효녀됐잖아.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정숙 씨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어서 민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일단 위임부터 받아야 돼. 엄마는 그런 거 잘 몰라. 다른 남자가 물었습니다. 근데 안 찍어주면? 그러자 민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치매 분위기로 몰면 되지. 나이 있으니까 다 믿는다니까? 순간 정숙 씨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어지는 말은 더 잔인했습니다. 솔직히 엄마 혼자 27억 관리 가능하겠냐? 괜히 이상한 놈들 붙기 전에 우리가 챙겨야지. 정숙 씨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났습니다. 그냥 속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평생 자기 몸 안에 있던 무언가가 갑자기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는 아주 천천히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민수 목소리를 끝까지 저장했습니다. 통화가 끊긴 뒤에도 정숙 씨는 한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비가 후두둑 떨어지고 있었고 오래된 창틀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영호 씨, 내가 애들을 너무 곱게 키웠나 봐. 그 말을 하는 순간 정숙 씨 눈가가 처음으로 젖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원래 같으면 동네 사람들과 웃으며 인사했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꾸 자기 쪽을 힐끔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반찬 가게 앞을 지나는데 뒤에서 누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분 맞지?
응, 자식들이 고생한대. 치매 초기라던데? 순간 정숙 씨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두부 봉지가 축 늘어졌습니다. 다른 아주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나이 들면 자식 말 들어야지. 괜히 고집부리다 집 날린다더라. 정숙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계산도 안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못 가 두부 봉지가 손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두부가 으깨졌고 물이 바지 끝에 튀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자리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 씨는 현관문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자식들이 정말 자기 어머니를 치매 노인처럼 만들고 있다는 걸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이 그 말을 너무 쉽게 믿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판단 흐린 거 아니냐는 눈빛, 자식들이 더 잘 알겠지 하는 표정, 그게 정숙 씨 가슴을 더 찢어놨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단톡방 알림이 울렸습니다. 민수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요즘 상태 심각한 듯. 수진이 바로 답했습니다. 누가 접근한 것 같아. 며느리까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말 이상했어요. 그리고 이어진 사진 한 장. 며칠 전 정숙 씨가 시장에서 깜빡하고 우산 놓고 온 사진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기억 못하심. 정숙 씨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단체로 자기 어머니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 씨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린 건 정숙 씨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아파트 경비원 최태식 씨가 서 있었습니다. 늘 허름한 남색 점퍼를 입고 허리 숙여 인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식 씨는 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아까 시장에서 두부 떨어뜨리신 거 봤습니다. 그냥 지나가기가 좀 그래서 봉지 안에는 새 두부와 따뜻한 호빵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 씨는 이상하게 울컥했습니다. 자식들은 자기 어머니를 치매 노인으로 만들고 있는데 남처럼 지내던 사람이 조용히 두부를 사다 주고 있었습니다. 태식 씨는 한참 망설이다 낮게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혹시 요즘 자녀분들 때문에 힘드십니까? 순간 정숙 씨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평생 참고만 살던 김정숙 씨가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자기 속마음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관 앞에 선 채 두부 봉지만 바라봤습니다. 봉지 안에서 아직 김이 남아있는 호빵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이상하게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악착같이 울음 참던 사람이었는데 남처럼 지내던 경비원 앞에서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태식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밖에서 이야기하시기 그러시면 제가 커피라도 타드릴까요? 정숙 씨는 한참 망설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비실 안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작은 전기난로 하나가 켜져 있었고 구석에는 오래된 서류철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태식 씨는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타 정숙 씨 앞에 놓았습니다. 정숙 씨는 컵을 잡은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키웠을까요? 그 한마디에 태식 씨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 처음으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위임장 이야기, 치매 이야기, 시장에서 들은 수군거림, 그리고 민수 통화 녹음까지. 태식 씨는 말없이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단 한 번도 함부로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태식 씨가 아주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이제부터는 참지 마십시오. 정숙 씨는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늘 허리 숙이고 웃기만 하던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태식 씨는 천천히 안경을 벗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재개발 사업 외부 자문 맡고 있습니다. 순간 정숙 씨 눈이 커졌습니다. 태식 씨는 낡은 서랍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재개발도 시정비 전문 자문위원 최태식. 그 아래에는 대형 건설사 전무 출신이라는 경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식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경비복 입고 있으면 다들 그냥 무시하더군요. 저도 이제 굳이 설명 안 합니다. 그러더니 정숙 씨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김 여사님은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겨울마다 호빵 챙겨주시고 비 오는 날엔 따뜻한 커피도 주셨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그냥 못 지나가겠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 씨 삶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식 씨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정숙 씨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인지능력 검사와 치매 검사를 다시 정식으로 받게 했습니다. 의사는 결과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르신 상태 아주 좋습니다. 또래 평균보다 오히려 집중력이 높으세요. 정숙 씨는 검사 결과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태식 씨는 그 서류를 투명 파일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누가 치매라고 하면 이걸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은 법률사무소였습니다. 태식 씨는 재산 신탁 전문 변호사까지 연결했습니다. 변호사는 가족 단톡방 캡처와 녹취 파일을 듣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무섭기보다 후련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도장 찍으며 살았는데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름을 적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민수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까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 들어오자마자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민수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아? 며느리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어우, 냄새 좀 나네. 정숙 씨는 아무 말 없이 물만 따라줬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결론 내자. 조합에서도 빨리 진행해야 된대. 정숙 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뭘? 민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임장 말이야. 그러더니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도장까지 가져왔습니다. 엄마 손 떨리니까 내가 찍어줄게. 그 말에 정숙 씨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민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까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이상한 사람 붙어서 돈 날리면 그때는 늦어요. 정숙 씨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누구냐? 며느리가 피식 웃었습니다. 요즘 노인들 접근하는 사람 많잖아요. 괜히 외롭다고 아무나 믿고. 순간 정숙 씨 머릿속에 태식 씨 얼굴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어머니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계획에 방해되는 사람을 제거하려는 거라는 걸. 민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더 몰아붙였습니다. 엄마 요즘 상태 진짜 심각해. 지난번에도 냄비 태웠잖아. 그건 국 끓이다 전화 받아서 봐봐. 지금도 앞뒤가 안 맞잖아.
며느리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병원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일부러 들리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치매 초기 같긴 해. 그 순간 정숙 씨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혼자 참고만 있던 김정숙 씨가 아니었습니다. 정숙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와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드디어 어머니가 겁먹고 도장 찍으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정숙 씨가 투명 파일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병원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걸 식탁 위에 탁 내려놨습니다. 치매 아니란다. 순간 민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느리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정숙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거실 안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치매 분위기로 몰면 돼. 민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녹음 속 자기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엄마는 그런 거 잘 몰라. 며느리가 물컵을 떨어뜨렸습니다. 탁 하고 물컵이 쓰러지며 물이 식탁 아래로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숙 씨는 아주 천천히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누가 누구를 바보 취급하는지 내가 한번 끝까지 가보자.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는 동안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쓰러진 물컵을 세우지도 못한 채 식탁 모서리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녹음을 끝까지 틀었습니다. 엄마 혼자 27억 관리 가능하겠냐? 그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수는 뒤늦게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건 내가 그냥 화나서 한 말이야. 정숙 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화를 내면 어머니를 치매로 몰아도 되냐?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억지로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가족끼리 녹음까지 하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정숙 씨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족끼리 어머니 바보 만드는 건 괜찮고? 그 한마디에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서류 봉투를 거칠게 챙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가만 안 있어.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가만 안 있을 거다. 그날 민수 부부는 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지만 정숙 씨는 이상하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집안 공기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수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칠어졌습니다. 가족 단톡방에는 정숙 씨를 걱정하는 척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엄마가 이상한 사람 말 듣고 우리를 의심한다. 경비 아저씨랑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 같다. 혹시 누가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며느리는 친척들에게까지 전화를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진짜 이상하세요. 자꾸 녹음하고 우리를 의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척들까지 정숙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정숙아, 자식들 말 좀 들어. 늙으면 고집 줄여야 해. 내가 괜히 애들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정숙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억울해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에 남은 문자와 통화 기록을 하나씩 저장했습니다. 태식 씨가 말한 대로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재개발 주민 설명회 날짜가 공지됐습니다. 장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대회의실이었습니다.
그날 오전부터 단지는 어수선했습니다. 주민들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삼삼오오 모였고 복도에는 보상, 입주권, 감정평가 같은 말들이 떠다녔습니다. 정숙 씨는 남색 코트를 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손가방 안에는 병원 진단서, 공증 서류, 녹취 파일이 담긴 휴대폰, 가족 단톡방 캡처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며 정숙 씨는 작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눈가주름은 깊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허락받기 위해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지키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앞줄에는 민수와 수진, 사위와 며느리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새 정장을 입고 있었고 수진은 일부러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들어오자 며느리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혼자 앉으면 또 헷갈리세요. 몇몇 주민이 정숙 씨를 힐끔거렸습니다. 정숙 씨는 대답하지 않고 맨 뒷줄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거기 앉아? 우리랑 같이 앉아야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 정숙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보이게 만든 게 누구인데? 수진은 순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곧 표정을 바꿔 주변에 들리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피해의식이 좀 심해지셨어요. 그 말에 회의실 한쪽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정숙 씨는 손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설명회가 시작됐습니다. 조합 관계자가 단상에 올라 보상 절차와 향후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자신이 정숙 씨의 대리인이라도 되는 듯 질문을 던졌습니다. 1403호 김정숙 소유자 건은 가족이 대리 진행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서류가 뭐죠? 조합 관계자가 서류를 확인하려는 순간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늘 경비복 차림으로 택배 박스를 정리하던 최태식 씨가 검은 정장 차림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겨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경비 아저씨 아니야?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정장을 입으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네. 태식 씨는 주민들 사이를 천천히 지나 단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재개발 외부 자문을 맡고 있는 최태식입니다. 순간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민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지는 사위 팔을 붙잡았습니다. 태식 씨는 조합 관계자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1403호 김정숙 여사님 건은 가족 대리 진행이 아닙니다. 본인 직접 진행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대리권 위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가족인데요. 태식 씨는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대리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낮은 웃음과 웅성거림이 섞여 나왔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뭘 알고 그런 걸 합니까? 누가 시킨 거예요? 그 순간 정숙 씨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숙 씨는 단상 쪽으로 걸어가 가방에서 투명 파일을 꺼냈습니다. 내가 알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치매가 아닙니다. 정숙 씨가 병원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조합 관계자가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상 판정 확인됩니다. 민수는 당황해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이런 걸 여기서 왜 정숙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판단 흐린 노인으로 만들었으니 나도 사람들 앞에서 확인해야겠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의실 스피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치매 분위기로 몰면 돼. 나 있으니까 다 믿는다니까?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들고 있던 종이컵을 놓쳐 물이 바닥으로 번졌습니다. 사위는 얼굴을 돌렸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엄마 혼자 27억 관리 가능하겠냐? 누군가 입을 막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또 다른 주민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떻게 저런 말을 해? 민수는 급히 외쳤습니다. 그만 틀어. 그러나 아무도 그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민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조합 관계자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태식 씨는 조용히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겠습니다. 김정숙 여사님은 본인 의사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외부 압력이나 부당한 가족 대리 시도는 향후 공식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정숙 씨는 마지막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너희가 힘들다고 했으면 도와줬을 겁니다. 밥 굶어서라도 반지 팔아서라도 또 도와줬을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먼저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돈 보관함처럼 봤습니다. 민수는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이 억울해서인지 부끄러워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돌려 주민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늙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늙었다고 해서 제 인생을 빼앗겨도 되는 건 아닙니다. 회의실에는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정숙 씨는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제대로 닿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평생 만만하게 보였던 어머니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기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날 설명회가 끝나고 회의실 밖 복도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보상금 얘기로 떠들썩했을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서류 봉투를 움켜쥔 채 굳어 있었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번진 물자국만 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엄마하고 부르려 했지만 정숙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한 번 돌아보지 않는 뒷모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주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그동안 괜히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정숙 씨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람 말은 쉽게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말에 주민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정숙 씨는 벽에 기대어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한 척했지만 속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 하나는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단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치매라더라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민수 가족을 피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앞에서 누군가 민수를 보고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산 뺏으려고 그랬다며. 민수는 못 들은 척했지만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회사였습니다. 보험 일을 하던 민수에게 신뢰는 생명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고객 한 명이 설명의 이야기를 듣고 지점에 항해 전화를 넣었습니다. 자기 어머니 재산도 그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내 돈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민수는 변명하려 했지만 녹취가 있다는 말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는 민수를 지방지점으로 발령냈습니다. 표면상 인사 조정이었지만 모두가 이유를 알았습니다.
민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무너뜨리려 던진 말들이 결국 자기 발등에 떨어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진의 집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이미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을 불러앉히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친정어머니 돈 때문에 사람을 치매로 몰았다는 게 사실이냐? 수진은 울먹이며 변명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고집을 부려서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을 잘랐습니다. 고집이 아니라 권리지. 내 어머니 재산인데 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니? 그 말에 수진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남편도 등을 돌렸습니다. 당신이 장모님 판단 흐리다고 해서 나도 믿었어. 그런데 녹취 듣고 보니 우리가 한 짓이 너무 추해. 그날 밤 수진은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어린 자신을 업고 웃고 있는 정숙 씨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젊었고 등에는 아이를 업고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제야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늙은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 너무 오래 달아 있었다는 걸. 반대로 정숙 씨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집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무서웠고 자식들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최태식 씨가 매일 아침 짧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김 여사님, 오늘은 복지관 한번 가보시죠. 처음에는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숙 씨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숨어야 하지? 그날 정숙 씨는 남색 코트를 입고 복지관 글쓰기 수업에 갔습니다. 강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어떤 글을 쓰고 싶으세요? 정숙 씨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불쌍하게만 보지 않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교실 안이 조용해졌고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 씨는 보상금 일부로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매주 반찬 도시락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예전 시장에서 함께 장사하던 아주머니들이 손을 보탰습니다. 첫 배달날 정숙 씨는 직접 도시락을 들고 오래된 빌라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연 할머니는 도시락을 받자마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누가 나를 아직 기억해 주네. 그 말에 정숙 씨도 목이 메었습니다. 혼자 밥 먹는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 씨는 오래간만에 붕어빵을 샀습니다. 봉투 안에서 올라오는 달콤한 팥 냄새를 맡으며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줄 게 있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모든 것이 쉽게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어릴 때 부르던 엄마 소리가 생각났고 설명회장에서 굳어있던 자식들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미움은 뜨거웠고 모정은 더 질겼습니다. 정숙 씨는 글쓰기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식을 미워하는 일도 결국 어미 마음을 갉아먹는다. 그러나 용서와 허락은 다르다. 용서는 내 마음을 놓는 것이고 허락은 같은 상처를 다시 받겠다는 뜻이 아니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정숙 씨는 한참 펜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비가 거세게 내리는 시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비에 젖은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한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밥 한 끼만 먹고 가도 돼? 정숙 씨는 문고리를 잡은 채 한참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은 양복 어깨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손에 든 낡은 서류 가방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늘 큰 소리치고 사람 앞에서 말 잘하던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배고파? 그 말에 정숙 씨 가슴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40 넘은 아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열나서 품에 안겨 울던 어린 민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정숙 씨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라. 바닥 젖는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소파에 털썩 앉았을 사람이 그날은 현관 앞에 선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정숙 씨는 부엌으로 가 된장국을 데우고 냉장고에서 김치와 멸치볶음을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밥상이 차려지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빗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숟가락을 들고도 한참 먹지 못했습니다. 된장국 김이 안경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정숙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먹어라. 식으면 맛없다. 그 말 한마디에 민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 나 진짜 나쁜 놈이었어. 정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버티는 게 너무 무서웠어. 집 대출은 밀리고 애 학원비는 계속 나가고 회사 실적은 안 나오고 그런데 엄마 집이 27억 된다는 말 들으니까 눈이 뒤집혔어. 엄마가 먼저 보인 게 아니라 돈이 먼저 보였어. 정숙 씨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울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설명회장에서 엄마 목소리 들었을 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았어. 내가 엄마를 지키려 한 게 아니라 엄마를 없애려 했더라. 그 말에 정숙 씨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손을 뻗어 등을 토닥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쉽게 안아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정숙 씨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너 힘든 거 몰랐던 거 아니다. 내 목소리만 들어도 알았다. 그런데 힘들다고 말했으면 됐다. 창피하다고 숨기지 말고 돈 필요하다고 윽박지르지 말고 그냥 엄마나 무섭다고 말했으면 됐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엄마를 바보로 만들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친척들 앞에서, 내 동생 앞에서. 그건 돈 문제가 아니다. 사람을 무너뜨린 거다.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숙 씨는 밥그릇을 민수 앞쪽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밥은 먹고 가라. 그런데 내 재산 이야기는 앞으로 꺼내지 마라. 내 인생은 내가 다시 세워라. 민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나 다시 시작해볼게. 며칠 뒤에는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진은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정숙 씨는 놀라지도 않고 가만히 딸을 내려다봤습니다. 수진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어린 수진을 등에 업고 시장 골목을 걷는 정숙 씨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는 사진, 결혼식 날 뒤에서 몰래 눈물 훔치던 사진이 있었습니다. 수진은 울먹였습니다. 나 이 사진 보다가 알았어. 엄마는 늘 내 뒤에 있었는데 나는 엄마가 늙고 초라해졌다고만 생각했어. 엄마도 상처받는 사람이라는 걸 잊고 살았어. 정숙 씨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수진의 울음은 오래 이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숙 씨가 먼저 달래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다렸습니다. 딸이 자기 잘못의 무게를 끝까지 느끼도록 말입니다. 정숙 씨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를 미워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예전처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 수도 없다.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기다릴게. 엄마가 다시 나를 믿을 때까지. 정숙 씨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믿음은 말로 돌아오는 게 아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줘라. 그날 이후 수지는 복지관 도시락 봉사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장갑 끼는 법도 서툴렀고 반찬통 뚜껑도 제대로 못 닫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 집 문 앞에서 오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돌아오는 길에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정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밥 먹는 게 이렇게 슬픈 일인 줄 몰랐어. 정숙 씨는 대답했습니다. 알았으면 됐다. 늦게 알아도 모르는 것보단 낫다. 민수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지점에서 다시 일하며 예전처럼 허세 부리지 않았습니다.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사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작은 돈을 따뜻한 밥상, 계좌로 보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정숙 씨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낯익은 입금 시간을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어느 날 태식 씨가 물었습니다. 김 여사님, 마음이 좀 풀리셨습니까? 정숙 씨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풀린 건 아니고요. 묶여있던 걸 조금 느슨하게 하는 중입니다. 태식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숙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사람은 한번 무너졌다고 끝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만 다시 세우려면 무너뜨린 사람이 직접 벽돌을 날라야 합니다. 그 말처럼 정숙 씨는 자식들에게 두 번째 문은 열어주었지만 예전처럼 모든 방을 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감 속에서 가족은 처음으로 서로를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결국 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복도 창문에는 붉은 철거 표시가 붙었고 이삿짐 센터 트럭들이 하루 종일 드나들었습니다. 아이들 뛰어다니던 놀이터는 펜스로 막혔고 벽에는 금이 간 채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김정숙 씨는 쉽게 집 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처음 들어오던 날 비좁은 거실에서 네 식구가 웃던 저녁, 새벽마다 김밥 말던 부엌, 혼자 남아 눈물 삼키던 밤까지 좋은 기억도 아픈 기억도 모두 벽지 사이에 스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남편 사진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사진 액자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영호 씨나 이제 좀 나답게 살아보려고. 그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울음부터 터졌을 텐데 이번에는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마치 오래 묵은 돌덩이 하나를 겨우 내려놓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삿짐 정리를 돕겠다며 민수와 수진도 일찍 내려와 있었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무거운 짐을 들었고 수진은 부엌 그릇을 하나하나 신문지에 싸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재산 이야기부터 꺼냈을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거리감이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함부로 대하는 눈빛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민수가 오래된 밥상을 들어 올리다 문득 말했습니다. 엄마, 이 밥상 아직도 쓰고 있었네. 정숙 씨는 웃었습니다. 내 초등학교 때부터 쓰던 거다. 민수는 한참 밥상을 내려다보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어. 엄마가 이걸 얼마나 오래 붙잡고 살았는지. 정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을 열어 봄바람을 한번 들였습니다. 오래된 집안에 따뜻한 바람이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최태식 씨가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이제 주민들은 더 이상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태식 씨는 정숙 씨 집 하나를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새 출발 축하드립니다. 정숙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새 출발이 되네요. 태식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늦게라도 자기 인생 찾으면 됩니다. 그게 빠른 겁니다. 정숙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철거를 기다리는 낡은 아파트 위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폐허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무언가 새로 시작되기 직전처럼 보였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날 정숙 씨는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적힌 현관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늘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김정숙이라는 사람으로 살아갈 시간이 조금은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는 햇빛이 길게 들어왔고 부엌에는 새 냄비가 반짝였습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글쓰기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내 마음을 함부로 밟을 권리는 없다. 사랑한다고 해서 내 인생을 대신 가져갈 권리도 없다. 그러나 사람이 진심으로 부끄러워하고 달라지려 한다면 아주 작은 문 하나쯤은 남겨둘 수 있다. 정숙 씨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고 어딘가에서는 저녁 반찬 볶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살아있는 냄새였습니다. 정숙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다 보니 자기 자신을 너무 오래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크게 무너진 뒤에야 비로소 자기 인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살다 보면 가장 무서운 건 가난이 아닙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의 눈빛이 변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또 사람은 늦게라도 자기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처는 남습니다. 한번 깨진 마음은 예전처럼 완전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서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려는 마음만 있다면 사람 사이는 완전히 끝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평생 믿었던 가족이 재산 때문에 여러분을 무시하고 몰아세웠다면 끝까지 관계를 끊으셨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두고 다시 기회를 주셨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살면서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판단했다가 뒤늦게 마음 아팠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